여러분, 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해? 우리가 지금까지 뭘 모르고 살았던 거야? 미국 전역이 지금 이 질문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무려 3,500명의 미국 상류층 노인들이 한꺼번에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전세기만 8대. 목적은 단순한 한국 패키지 관광이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70대, 80대 노인들이 게이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기 싫은데 며칠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이 충격적인 장면은 CNN을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됐고 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00만을 돌파했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행 항공편은 전부 매진. 인천공항은 1일 입국자 사상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국 보러 온 미국 노인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만약 여러분이 미국 언론이라면 한국의 이런 모습을 세계에 보도하시겠어요? 보도해야 한다면 한국 최고를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신다면 한국 1등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부터 여행단 대표 엘리자베스 카터의 생생한 증언으로 그 놀라운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날 CNN 뉴스룸의 냉소 섞인 웃음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앵커가 말했죠. 미국 상류층 노인 3,500명이 한국행 전세기를 탔답니다. 불꽃놀이 보러 간다는데요. 패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건 도쿄나 파리급에서나 하는 거 아닌가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직 한국은 배워야 할 나라잖아요. 저는 그 순간 화면 밖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한국을 모르는군요.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카터. 이번 여행단의 대표였죠. 저는 사회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품격이 무엇인지 평생 연구했어요. 그런데 CNN의 조롱은 저를 자극했습니다. 불꽃 하나 보러 태평양을 건넌다는 게 그렇게 우스운 일일까요? 헤럴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정말 가야 하나? 언론이 저렇게 비웃는데.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헤럴드, 우린 언론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직접 본 세상을 믿어야 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문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결국 비행기에 올랐죠. 전세기 8대가 줄지어 활주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걸 느꼈습니다. 기대일까요? 아니면 두려움일까요? 3,500명의 노인들이 함께 움직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고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과 얼마나 다를까?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줄을 적었어요. 오늘부터 나는 한국을 배우러 간다. 그 문장이 제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내에서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웃었습니다. 누군가는 한국 음식이 맵다던데 하고 걱정했고 누군가는 불꽃이 정말 대단할까 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죠. 편견 없이 보자. 있는 그대로 느끼자. 그게 제가 평생 배운 학자의 자세였으니까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하늘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헤럴드가 옆에서 말했죠. 엘리자베스, 정말 이 나라가 우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가슴속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이 여행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공항이 아니었어요. 로비는 넓고 깨끗했죠. 천장은 높았고 빛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인파가 움직이는데도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조용히 흘러갔죠. 로봇이 다가왔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드러운 한국어와 영어가 번갈아 흘러나왔어요. 헤럴드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웃으며 말했죠. 진짜예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자동 게이트가 우리를 인식했고 직원들은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누구 하나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이게 시스템의 힘일까? 아니면 사람의 힘일까? 휠체어 서비스를 받던 헤럴드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팁을 주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직원이 손을 저었죠.
괜찮습니다. 한국은 손님에게 웃음으로 보답합니다. 해럴드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팁을 안 받는다고? 저는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해럴드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걸 느꼈죠.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안내판은 정확했고 동선은 명확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짐을 떨어뜨리면 옆 사람이 주워줬죠.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게 질서구나.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도 혼란은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고 사람들은 차례를 기다렸어요. 누군가 무거운 짐을 들려고 하자 직원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배려였죠. 해럴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엘리자베스, 이 나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절이 아니라 품격이에요. 이 사람들은 손님을 대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해럴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죠. 공항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저는 한국의 공기를 마셨습니다. 차가우면서도 상쾌했어요.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편안한 여행 되세요.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직 여행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벌써 편안함을 느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멀리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죠. 이 나라는 기술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이 기술을 따뜻하게 만드는구나. 해럴드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울로 향했어요. 그날 공항에서 느낀 질서와 배려는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죠. 한국의 첫인상은 완벽했습니다. 제주도의 아침은 청명했습니다. 골프장으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봤어요. 초록빛 잔디가 끝없이 펼쳐졌죠. 바람은 부드러웠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해럴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좀 쉬어가는 날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큰 깨달음을 줄 줄은 몰랐어요. 골프장에 도착하자 캐디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죠. 미소가 환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라운딩 즐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럴드는 습관적으로 지갑을 만졌습니다. 그는 늘 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웃었어요. 또 거절당할 텐데.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캐디는 정확하게 거리를 재줬고 바람의 방향까지 알려줬어요. 이쪽으로 치시면 됩니다. 그녀의 조언은 틀린 적이 없었죠. 해럴드는 감탄했습니다. 이 친구 진짜 프로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프로가 아니라 진심이죠. 9번째 홀을 마치고 해럴드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어요. 고마워요. 이거 받으세요. 캐디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모십니다. 해럴드는 멈칫했어요. 그의 손이 공중에 떠 있었죠. 왜 안 받는 거죠? 캐디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로 보답받는 게 아니라 손님의 미소로 보답받습니다. 그 순간 해럴드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당황스러움이 스쳤고 이어서 무언가 깨닫는 표정이 나타났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생 돈으로 관계를 정리해온 사람이 처음으로 다른 방식을 마주한 거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해럴드, 이게 한국이에요. 라운딩이 끝나고 우리는 클럽하우스에 앉았습니다. 해럴드는 맥주를 마시며 중얼거렸어요. 엘리자베스, 나는 평생 팁을 줬어. 그게 예의라고 믿었지. 근데 여기선 팁을 안 받아. 왜일까?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은 거래를 만들지만 신뢰는 관계를 만들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거래보다 관계를 선택한 거예요. 해럴드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웃음을 터뜨렸죠. 웃기지 않아? 우리가 더 부자인데 더 가난한 기분이야. 저는 그 말에 공감했습니다. 물질적으론 우리가 풍요로웠지만 정신적으론 한국이 더 풍요로웠어요. 저는 말했죠. 이 나라의 공기는 깨끗한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깨끗하니까요.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해럴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해럴드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어. 난 평생 돈으로 사람을 대했거든. 근데 여기선 돈이 통하지 않아. 그게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여행의 목적이었으니까요. 한국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요. 서울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남산타워를 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버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죠.
그런데 갑자기 뒷좌석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마거릿이 한 노신사를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숨이 가빠요. 마거릿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박서윤을 불렀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다가왔죠. 괜찮으세요? 바로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서윤이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죠. 저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 모든 게 통제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5분 안에 구급차가 옵니다. 5분이요? 저는 놀랐어요. 미국이라면 최소 20분은 걸렸을 텐데 정말 5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노신사를 옮겼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체온을 확인했죠. 모든 게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건 연습이 아니라 시스템이구나. 병원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노신사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저희는 밖에서 기다렸죠. 해럴드가 초조하게 발을 굴렀습니다. 얼마나 걸릴까?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빠르니까요. 10분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탈수 중입니다. 이제 괜찮으세요. 수액 맞고 계시니 곧 회복될 겁니다. 마거릿이 눈물을 글썽였죠. 정말요? 이렇게 빨리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응급 상황에 신속합니다. 하지만 신속함보다 정확함을 먼저 생각하죠. 저는 그 말에 감동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하다니. 이건 모순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완벽한 조화였죠. 해럴드가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이라면 3시간은 기다렸을 텐데.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온 거잖아요. 박서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기술보다 마음이 앞섭니다. 빠른 건 환자를 위한 거지 시스템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녀의 눈을 봤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따뜻한 거군요. 1시간 후 노신사는 회복되어 나왔습니다. 그는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마거릿이 그를 껴안았죠. 걱정은요. 덕분에 한국의 의료를 경험했어요. 우리는 모두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이 나라는 위기에서 진가를 보이는구나. 병원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죠. 이 나라는 빠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정확하기 때문에 따뜻한 거야. 해럴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함께 웃었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마거릿이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의료 시스템은 처음 봤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한국의 의료는 단순히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그날의 경험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습니다. 한국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깊어졌어요. 전주 한옥마을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숨을 들이켰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도시의 공기가 아니었죠. 흙과 나무 그리고 사람 냄새가 섞인 공기였어요. 기와 지붕이 줄지어 늘어선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죠. 이게 한국이구나. 한옥으로 들어서자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습니다. 따뜻한 소리였어요. 방문을 열자 온돌이 깔린 방이 나타났죠. 박서윤이 설명했습니다. 온돌은 바닥을 데워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한국 전통 난방이에요. 1000년 넘은 기술이죠. 저는 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뜨겁지 않았죠. 딱 적당한 온기였습니다. 해럴드가 신발을 벗고 바닥에 누웠어요. 오, 이거 좋은데. 그는 눈을 감았죠. 저도 따라 누웠습니다. 온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어요. 마치 누군가 등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온기는 바닥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해럴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죠. 저녁이 되어 박서윤이 우리를 한정식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곳이었어요. 문을 열자 따뜻한 불빛과 구수한 된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식당 주인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그 미소가 너무 따뜻했어요. 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12가지가 넘는 반찬이 빼곡히 놓였어요. 비빔밥, 된장찌개, 잡채, 나물, 김치.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이걸 다 먹으라고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한국은 손님상을 풍성하게 차리는 게 예의랍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박서윤이 도와줬어요. 비빔밥을 비벼 한 입 먹었죠. 고추장의 매콤함, 참기름의 고소함, 나물의 아삭함이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이건 음식이 아니라 예술이에요. 해럴드는 된장찌개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이 맛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이건 시간과 정성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어요. 한국 음식은 빠르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죠. 오랜 시간 발효시키고 정성을 들여 준비한 거였습니다. 마거릿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 맛이에요. 그녀는 한국계 2세였죠. 할머니가 다가와 마거릿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드세요. 우리 딸처럼 생각할게요. 마거릿은 그 말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코끝이 찡했습니다. 식사 후 할머니가 식혜를 내오셨습니다. 입가심하세요. 차갑고 달콤한 맛이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이 음식들을 준비하시느라 얼마나 오래 걸리셨어요? 할머니는 웃으셨죠.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손님이 맛있게 드시는 게 중요하지.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계산을 하려고요. 그런데 박서윤이 손을 저었어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 많은 음식을 공짜로요? 박서윤이 말했죠. 한국의 환대는 거래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식당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계셨어요. 또 오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따뜻함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음식도 마음이고 환대도 마음이고 모든 게 마음이었어요. 한옥마을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골목길은 좁았지만 따뜻했어요. 사람들이 오갔고 상점마다 불빛이 환했죠. 저는 한 떡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가 떡을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 드셔보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떡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 먹었어요. 달콤하고 쫄깃했죠. 골목을 걷다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태극기를 들고 웃으며 뛰어다녔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를 건넸죠.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의 웃음은 누가 시켜서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온 거였죠. 숙소로 돌아와 저는 온돌방에 누웠습니다. 따뜻함이 온몸을 감쌌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이 나라는 기술로 발전한 게 아니구나. 사람의 마음으로 발전한 거구나. 해럴드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엘리자베스, 나 여기서 살고 싶어. 저는 웃었어요. 나도요. 창밖으로 한옥마을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온돌의 온기가 꿈속까지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온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그날 밤 확실히 알았어요. 가장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한강 불꽃 축제의 밤이었어요. 저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여행의 목적지, 우리가 태평양을 건너온 이유가 바로 오늘이었죠. 박서윤이 말했어요. 오늘 100만 명이 모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불안했어요. 100만 명이라니. 한강에 도착하자 인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사람들이었죠.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 곳에 모이면 혼란이 일어나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제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어요. 누구도 밀치지 않았고 누구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죠.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으며 길을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저는 한 자원봉사자에게 물었죠. 왜 이 일을 하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우리의 품격을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강은 고요했어요. 물결이 반짝였고 다리 위로 불빛이 흘렀죠. 해럴드가 옆에 앉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정말 대단할까? 저는 하늘을 보며 대답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순간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호의 목소리였죠. 이제 마지막 발사 시작합니다. 첫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붉은색, 파란색, 금색의 불꽃이 하늘을 가득 채웠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어요. 예술이었죠. 음악에 맞춰 불꽃이 춤을 췄고 하늘은 캠퍼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지만 소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리듬을 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멜로디가 되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군가는 자리를 양보하고 누군가는 쓰레기를 주웠죠. 100만 명이 모였는데 이렇게 질서로울 수 있다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해럴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꽃이 아니라 품격이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말했죠. 하늘엔 불빛이, 땅엔 품격이 피어올랐어요. 마거리 또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우리는 모두 울었어요. 감동의 눈물이었죠. 마지막 불꽃이 터졌습니다. 하늘 전체가 빛으로 물들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사라졌죠. 어둠이 다시 찾아왔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존경의 침묵이었죠. 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불꽃으로 하늘을 가르친 게 아니야. 품격으로 세상을 가르쳤어. 사람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쓰레기를 챙기고 자리를 정리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구나. 헤럴드가 말했어요. 엘리자베스, 우린 제대로 왔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린 제대로 배웠어요.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한강을 돌아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질서는 남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히 흩어졌고 쓰레기 하나 없는 깨끗한 강변이 남았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불꽃은 하늘을 밝혔지만 사람들은 땅을 밝혔다. 그리고 나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이해했다. 헤럴드가 옆에서 말했어요. 오늘 밤을 평생 기억할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만 명의 질서, 자원봉사자의 미소, 그리고 하늘을 수놓은 불꽃.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가장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줬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는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TV 앞에 모여 있었어요. 저도 다가갔죠. 화면엔 CNN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어젯밤 서울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불꽃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CNN이 한국을 다시 보도하고 있었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리처드 브룩스가 나타났어요. 며칠 전 우리를 비웃던 그 패널이었죠. 하지만 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진지했어요. 우리가 본 건 쇼가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죠. 그는 말을 이었어요. 100만 명이 모였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질서가 있었고 배려가 있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게 정말 리처드의 입에서 나온 말일까? 화면에 어젯밤 한강의 영상이 나왔습니다. 불꽃이 터지는 장면, 사람들이 박수치는 장면, 쓰레기를 줍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리처드가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인간성의 승리죠. 헤럴드가 옆에서 중얼거렸어요.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비웃던 그 사람 맞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제 얼굴이 나타났어요. 어젯밤 인터뷰 장면이었죠. 저는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꽃으로 세상을 가르쳤습니다. 하늘을 밝힌 게 아니라 마음을 밝혔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얼굴이 뜨거워졌죠. 스튜디오로 장면이 돌아왔습니다. 앵커가 물었어요. 리처드, 당신은 며칠 전 한국을 비웃지 않았습니까? 리처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우린 한국을 몰랐어요. 아니, 보려 하지 않았죠.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한국은 기술의 나라가 아닙니다. 품격의 나라죠. 그리고 우린 그걸 배워야 합니다. 헤럴드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리가 해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보여준 거죠. 마거릿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한국을 알게 됐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모두 울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친구들, 가족들, 동료들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래? 당신이 본 한국을 더 알려줘.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말로는 부족해요. 직접 와서 봐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대답이었죠. 저녁 뉴스에서 CNN은 특집을 내보냈습니다. 1시간 내내 한국을 다뤘어요. 공항, 병원, 골프장, 한옥마을, 그리고 한강까지 모든 장면이 담겨 있었죠. 앵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나라는 얼마나 품격 있는가?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서윤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을 보여줘서. 박서윤은 웃으며 말했죠. 저희는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모습을 보이고 살았을 뿐이에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었으니까요. 꾸미지 않은 진심 어린 모습이었죠. 그날 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CNN의 영상을 다시 봤어요. 리처드의 사과, 100만 명의 질서, 그리고 제 인터뷰.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죠.
세상이 한국을 알게 됐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 시작이었구나. 핸드폰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한국에 대해 물었어요. 저는 하나하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보는 게 아니라 느끼는 나라예요. 직접 와보세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초대였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게이트 앞에 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일주일 전 처음 도착했던 그 공항이었죠. 하지만 지금 보이는 풍경은 달랐습니다. 같은 공간인데 다르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달라진 거였죠. 박서윤과 이준호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껴안았어요.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박서윤은 웃으며 말했죠. 다시 오세요. 한국은 언제나 손님을 기다립니다. 이준호는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느꼈습니다. 이 악수는 작별이 아니라 약속이구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한강이 보였고 남산타워가 보였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안녕, 한국. 고마웠어. 해럴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린 정말 많은 걸 배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그리고 적기 시작했어요. 불꽃은 사라졌지만 그날의 빛은 내 안에 남았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더 써야 할까? 그런데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었어요. 이 한 줄이면 충분했죠. 비행 중에 저는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SNS에는 우리 여행단의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한강의 불꽃, 한옥마을의 미소, 골프장의 풍경.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한국 가고 싶어요. 품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웃으며 댓글을 읽었어요. 마거리 씨 옆 좌석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우린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어요. 우리가 본 걸 전해야죠. 한국이 우리에게 준 선물을 세상과 나눠야 해요. 마거릿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네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은 여전히 붐볐고 사람들은 바빴죠.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르게 봤습니다. 질서가 있을까? 배려가 있을까?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우리도 배울 수 있어. 한국처럼 될 수 있어. 다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거야. 집에 돌아와 짐을 풀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이 나왔어요. 태극기 배지, 한옥 사진, 그리고 박서윤이 준 편지.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엘리자베스 선생님, 한국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보신 한국이 진짜 한국입니다. 그 마음을 간직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미국의 밤하늘이었죠. 별이 빛났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강의 불꽃처럼 빛나는 별이구나. 그리고 저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야겠구나. 해럴드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엘리자베스, 내일 모임 있어. 다들 한국 이야기 듣고 싶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갈게요. 우리가 배운 걸 나눠야죠. 창밖을 봤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3,500명은 한국을 여행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에게 배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한국을 이야기했어요. 품격을 이야기했고, 질서를 이야기했고, 배려를 이야기했죠. 그리고 세상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빛처럼요. 불꽃은 꺼졌지만 마음은 남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밤 한강을 기억해요. 100만 명의 질서, 자원봉사자의 미소, 하늘을 수놓은 불꽃,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요. 한국은 제게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눈으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도 한국의 품격을 느껴보셨나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의 매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